만화나 영화에서 주로 등장하는 장소인 이 세계. 특별한 통로를 지나거나 특별한 사건을 겪음으로 인해 이동하게 되는 이 세계는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과 위험 요소를 가진 장소로 묘사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수많은 이 세계 중에는 우리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특유의 공간적인 특성 탓에 그 어떤 이 세계보다도 공포스러운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한히 반복되는 공간을 가진 이 세계, 백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1991년 7월 4일 영화 촬영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캠코더 하나를 들고 길을 나선 잭슨. 잭슨은 평소 가보지 않았던 장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풍경을 담는 데 열중했는데요. 그러던 와중 돌뿌리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져 버린 잭슨은 순간 정신을 잃고 만답니다. 다행히 잭슨은 금세 정신을 차렸지만 눈을 뜬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분명 넘어졌던 곳은 풀과 나무가 있던 공원이었지만 자신이 눈을 뜬 곳은 건물 안이었기 때문. 베이지색 카페트와 노란 벽지로 꾸며져 있는 복도에는 형광등이 내는 기분 나쁜 소음만이 가득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평범한 건물일 뿐 그리 위험한 장소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 다만 왜인지 폰이 터지지 않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고, 잭슨은 스스로 출구를 찾기 위해 길게 늘어진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잭슨은 갑자기 쎄한 기분을 느끼는데, 꽤나 오래 걸어온 것 같은데도 여전히 보이는 건 베이지색 카펫과 노란 벽지, 그리고 기분 나쁜 소음을 내는 형광등 뿐이었기 때문에, 그 흔한 창문 하나도, 그리고 사람 한 명도 발견할 수 없었답니다. 이쯤 되자 잭슨은 문득 이 복도가 어쩌면 무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자신이 복도의 어디쯤에 있는지, 죽기 전에는 이 복도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복도의 끝에는 어떤 또 다른 위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등등 각종 공포와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잭슨은 어떻게든 출구를 찾고 말겠다는 생각에 속도를 올려 복도를 걸어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참을 걷던 잭슨은 벽 한켠에서 의문의 글씨 하나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들려오는 기분 나쁜 소음, 뒤를 돌아본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괴생명체가 서 있었는데요. 잭슨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빠른 속도로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괴생명체 역시 잭슨의 뒤를 빠르게 쫓기 시작했고, 정신없이 도망가던 잭슨은 이내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와 마주하게 된답니다. 괴생명체와 맞서 싸울지 차라리 낭떠러지로 뛰어내릴지 고민에 빠진 것도 잠시, 녀석은 빠른 속도로 다가와 잭슨을 덮쳐버렸고, 잭슨이 들고 있던 캠코더만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떨어지던 캠코더는 갑자기 다시 한번 원래의 세계로 순간이동되었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잭슨의 캠코더가 발견되면서 잭슨의 영상이 유튜브에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미지의 장소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함께 그곳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으니, 잭슨이 탐험한 미지의 장소는 사람들에게 백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현실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장소이면서 정작 사람은 없고 무한하게 반복만 되는 기묘한 풍경 탓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의 뒤편에 존재하는 또 다른 공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여러 목격담이나 경험담에 따르면 백룸은 일명 노클리핑이라 불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데, 노클리핑이 발생하는 장소나 조건 등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는 동시에 누구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고 없이 노클리핑을 당해 백룸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게다가 더 문제는 잭슨이 경험한 백룸 외에도 더 다양한 백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각각의 백룸들은 최초의 백룸이 그러했듯 그냥 보기엔 그리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익숙한 풍경이 끝도 없이 반복된다는 게 특징으로, 대부분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출구를 찾아 나서지만 문득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순간 백룸 특유의 위화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공포의 10년 속으로 빠져들게 된답니다. 게다가 각각의 백룸에는 엔티티라고 불리는 여러 형태의 괴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녀석들은 대개 백룸을 찾은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탈출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는 사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룸에 대한 정보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면서 백룸 사이를 이동하거나 탈출하는 방법까지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과연 이 세계 너머에는 얼마나 많은 백룸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곳을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연히 겪게 된 노클리핑 현상으로 인해 무한하게 반복되는 공간인 백룸에 빠지게 된 잭슨. 탈출을 위해 오랜 시간 백룸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그가 마주한 건 출구가 아닌 정체불명의 괴물이었고, 결과적으로 백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는 잭슨이 아닌 그의 캠코더였는데요. 이후 잭슨의 캠코더가 다른 이에게 발견되면서 미지의 공간인 백룸에 대한 정보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백룸을 직접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잭슨이 있던 백룸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빠져나가는 데도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백룸에서 발견한 출구로 들어가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잭슨의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조작된 영상이라며 백룸의 존재를 부정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백룸의 기묘하면서도 현실적인 분위기에 매료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금세 백룸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몇몇 사이트까지 만들어지게 이른답니다. 평소 미스테리를 좋아하는 소년인 톰은 한 주 내내 이 사이트를 정독하고는 큰 포부를 가진 채 길을 나섰는데 바로 직접 백룸의 입구를 찾아내 백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백룸이 실존함을 증명하겠다는 것. 톰은 사이트를 통해 백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정확히는 노클립 현상이 발생하는 장소를 찾아내는 여러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령 버려진 건물에서 유독 어두운 벽을 찾는다거나 너무 뜬금없는 위치에 있어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을 찾는 방법부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느낌이 나는 장소를 찾거나 내려가는 계단의 마지막 칸에서 넘어지는 방법 등등 효과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고 톰은 그중 가장 안전하면서도 그나마 탐색 범위를 줄일 수 있는 1번을 이용해 백룸의 출입구를 찾으려 했는데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 일단 눈에 띄게 어두운 벽부터가 쉽게 찾을 수 없었던 데다 기껏 어두운 벽을 발견하고는 뛰어들어 봤지만 평범한 벽일 뿐이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어느새 톰은 완전히 지쳐버렸고 백룸의 존재를 믿었던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결국 톰은 더 이상의 탐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니 강한 위화감을 느낀 톰. 순간 너무 무서웠지만 톰은 근처에 백룸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근처에서 아까는 발견할 수 없었던 유독 짙은 색의 벽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톰은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벽으로 뛰어들었고 눈을 뜬 그곳은 영상에서 봤던 그 장소, 백룸이었으니 그토록 바라던 백룸에 도착했다는 기쁨도 잠시 톰은 금세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는데요. 영상으로는 차마 알 수 없었던 백룸의 기괴한 특성까지도 몸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먼저 조명에서 나는 소리가 가끔씩 기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웅웅거리다 작아지기를 반복하는가 하며 곤충 울음소리 같은 것도 들리곤 했는데 심지어 벽지 곳곳에 기어다니는 곤충이 보이는 것 같다가도 벽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라져버리는 환각 비스무리한 증상까지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엔티티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까지 더해진 톰은 결국 백룸의 입구를 찾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려니 자신이 들어온 입구를 찾을 수 없었던 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 벽을 통과하려 해보았지만 역시나 노클립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네, 톰은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노클립 현상이 발생하는 장소는 때때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죠. 좌절도 잠시 톰은 다른 출구라도 찾아보고 돌아오기 위해 자신이 있던 위치에 표식을 남기고 앞으로 나아갔지만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영상 속 낭떠러지는커녕 분명 앞으로만 걸어왔음에도 자신이 남겼던 표식이 있는 위치에 도착하는 등 계속해서 변형되는 공간 속에서 정작 자신은 제자리에서 걷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하늘은 톰에 대한 보살핌의 손길을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았나 봅니다. 톰이 세 번째로 표식을 지났을 무렵 톰은 백룸의 입구를 찾았을 때와 동일한 강한 위화감을 느꼈고 아니나 다를까 몇 걸음 가지 않아 유난히 어두운 색의 벽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톰은 저 벽이 출구일 것이라 확신했지만 하필이면 그때 출구 뒤편으로 영상 속에서 봤던 괴물인 엔티티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출구로 돌진하기엔 조금이라도 느리면 죽는 상황. 또한 만에 하나 저 벽이 출구가 아닌 환각 따위라면 톰은 절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게 분명해 보였는데요.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톰의 선택은 목숨을 건 도박. 톰은 그대로 출구를 향해 전력 질주로 달려갔고 간발의 차로 엔티티를 피해 노클리핑하는 데 성공한답니다. 잠시 후 질끈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는 톰. 다행히 눈앞에 엔티티는 보이지 않았고 탈출에 성공했다는 생각에 기쁨의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톰은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눈치챈답니다. 분명 풍경은 달라졌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복도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 네, 톰이 도착한 곳은 지구가 아닌 또 다른 백룸이었는데요. 백룸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백룸의 입구를 찾아 길을 나선 톰. 극악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낮은 확률을 뚫고 영상으로만 봤던 백룸에 도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현실로 돌아가는 입구를 찾지 못해 한참 동안이나 백룸을 헤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겨우 찾은 출구를 두고 엔티티를 맞닥뜨리는 위기도 있었지만 빠른 판단으로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톰. 하지만 톰이 도착한 곳은 지구가 아닌 또 다른 풍경을 가진 미지의 장소였으니 오늘은 두 번째로 도착한 백룸에서 만난 존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죽음의 위기를 피해 드디어 탈출했다고 생각한 장소가 또 다른 백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챈 톰이 느낀 감정은 당혹감 그 자체였는데요. 이곳엔 또 어떤 위험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을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딱 보기에도 이곳의 풍경은 이전의 백룸보다 훨씬 기묘해 보였기 때문.
바닥과 벽은 온통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데다 중간중간 철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천장과 벽에 달린 전등은 이따금씩 깜빡거리다 멈추기를 반복하는가 하면 공간 전체에 낮게 깔려있는 안개와 그로 인해 생긴 듯 보이는 물웅덩이까지 더해져 훨씬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를 한껏 내뿜고 있었답니다. 게다가 조금 이동해본 결과 중간중간 계단부터 엘리베이터, 그리고 방이나 또 다른 복도로 연결된 문 등등 훨씬 넓고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였고, 이는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공포로 이어졌는데요. 결국 톰은 완전히 의욕을 상실한 채 그대로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톰 앞에 생겨난 나무 상자 하나. 순간 움찔했지만 다행히 위험해 보이진 않았기에 조심스레 다가가 상자를 건드려보는 톰. 역시나 상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다시 한번 조심스레 다가가 상자를 열어본 톰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상자 속에는 살아있는 쥐 한 마리와 각종 요상한 물건들이 가득했기 때문. 하지만 놀랄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저 뒤편에서 뭔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랍니다. 톰은 자신의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온 엔티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근처의 문을 통해 한 창고 속으로 들어가 숨었지만, 녀석은 창고까지 따라 들어와 톰을 찾는 듯 보였고,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무렵 톰의 얼굴을 밝게 비추는 조명과 함께 괴물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네, 놀랍게도 톰을 찾아온 건 엔티티가 아닌 사람이었고, 그는 자신을 카밀이라 소개하며 톰에게 약간의 음식과 물을 건네주었답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부모님의 말이 떠올랐지만, 괴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미지의 공간 속에서 만난 사람, 그것도 도움의 손길을 건네오는 어른을 만난 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그동안 겪은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방법은 조금 다르긴 했으나 카밀 역시 톰과 마찬가지로 노란 벽지의 백룸에서 이곳으로 온 케이스였고, 그는 꽤나 오랜 시간 이곳에 있었다고 말하며 보기와는 달리 노란 벽지의 백룸보다 훨씬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 말했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안개 덕분에 생명에 꼭 필요한 식수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며, 랜덤한 타이밍과 랜덤한 장소에 생겨났다 사라지는 나무 상자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있는데, 간혹 톰이 발견한 것처럼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음식과 물, 그리고 무기와 의약품 등등 생존에 필요한 각종 물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파밍해도 충분히 탈출을 위한 탐사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곳에 존재하는 엔티티들은 왠지 불빛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 평소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아주 가끔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전체 조명이 꺼지는 순간에만 나타나기에 공격받을 일도 거의 없으며, 그마저도 조용히 방에 숨어 있거나 손전등을 들고 다니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네, 카멜조차 탈출의 실마리는 찾지 못한 듯 보였지만 적어도 그와 함께라면 안전히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였고, 결국 함께 움직이기로 결정하는데요. 다만 톰은 오랜 시간 너무 지쳐 있었고, 카밀은 자신이 먹을 것을 좀 더 구해올 테니 잠시 방에서 쉬고 있으라며 길을 나섰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이었을까요? 자신도 모른 채 잠이 든 톰. 잠시 후 눈을 떴지만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알 수 없었던 톰은 혹여나 카밀이 방을 못 찾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문을 빼꼼히 열고는 복도로 나갔는데요. 다행히 문 옆에는 카밀이 남긴 듯 보이는 표식이 있었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톰의 눈에 둥둥 떠다니는 풍선 하나가 들어왔답니다. 이곳이 나름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탓인지 홀린 듯 풍선을 잡으러 걸어나간 톰. 그런데 풍선에 손이 닿으려는 그 순간 갑자기 불이 꺼져버렸고, 잠시 후 불이 켜진 그곳에 톰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으니, 혼자 백룸을 찾아 나서는 무모한 행동의 대가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고난들을 거친 톰. 이제 겨우 믿을만한 어른인 카밀을 만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가 싶었지만 무모한 호기심의 대가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었나 봅니다. 지칠 대로 지친 톰에게 먹일 음식을 구하러 카밀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사이, 초조함에 복도를 나온 톰은 둥둥 떠다니는 빨간 풍선을 잡기 위해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고, 그대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으니 과연 톰은 또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오늘은 백룸에서는 빨간 풍선을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또 다른 공간으로 와버린 톰. 노란 벽지를 보고는 순간 처음 도착했던 백룸으로 돌아온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유난히 붉게 보이는 바닥의 레드카펫은 이곳이 또 다른 장소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벌써 백룸에서만 세 번째 이동이었지만 적응이 안 되는 건 매한가지.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탐색을 시작한 톰은 의외의 풍경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삭막하고 휑한 느낌의 백룸과 달리 이곳은 뭔가 생기 넘치고 아기자기한 느낌의 풍경이었기 때문, 복도 중간중간에는 언제든 편히 쉴 수 있는 벤치와 테이블이 놓여져 있었으며, 벽에는 톰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포함한 다양한 만화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가 하며, 심지어 테이블 곳곳에는 화려한 파티 장식과 함께 쿠키와 케이크 같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까지 세팅되어 있었는데요.
네, 흡사 지난주에 참석했던 친구의 생일 파티룸 같은 모습이었고 어디선가 느린 생일 축하 노래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제서야 조금은 긴장이 풀린 톰. 또 때마침 살아가기 좋은 백룸도 있다는 카밀 아저씨의 말까지 떠오른 톰은 어쩌면 이곳이 백룸 속 천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채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케이크를 집어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멀찍이서 들려오는 의문의 노랫소리. 얼핏 익숙한 동료 같긴 했지만 묘한 기분 나쁨을 떨칠 수 없었던 톰은 빠르게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겼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노랫소리에 숨을 죽인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답니다. 물론 이곳이 정말 백룸 속 천국이라면 또 다른 생존자일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녀석의 발을 본 순간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어버렸는데요. 칙칙한 노란색의 거친 가죽 같은 피부를 가진 무언가. 발끝을 시작으로 한참을 올라간 시선 끝엔 기분 나쁜 미소가 그려진 얼굴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녀석의 손에는 빨간색 풍선이 들려져 있었는데 네, 아마도 녀석은 톰을 이곳으로 오게 만든 장본인이 분명한 듯 보였는데요. 끔찍한 괴물을 또다시 마주한 톰은 곧바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답니다. 왜인지 부쩍 지친 느낌에 다리도 저릿한 것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부지런히 도망친 톰. 하지만 톰을 기다리고 있는 건 또 다른 노랫소리였는데요. 네, 이곳은 천국 따위가 아닌 정체불명의 노란 괴물이 득실거리는 지옥 중에서도 지옥인 백룸이었던 것. 한참을 제대로 먹지 못해 바닥나버린 체력, 마비되듯 점점 저려오는 다리, 얼마나 무시무시할지 가늠조차 안 되는 수많은 괴물까지. 이쯤 되자 톰은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걸 포기하려던 찰나 벽에 쓰여진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분명 사람이 쓴 듯한 글씨에 도움을 주려는 듯한 내용, 그리고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한 귀여운 표정을 본 톰은 먼저 이곳을 다녀간 누군가가 남긴 팁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새로운 희망이 생긴 톰은 방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말로 방을 찾아낸 톰. 괴물들의 눈을 피해 들어온 방 안은 득실거리던 괴물은 전혀 없이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만 가득했는데요. 너무 배가 고팠던 톰은 다시 한번 팁을 남겨준 누군가에게 감사하며 케이크를 집어들고 크게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아주 기분 나쁜 맛이었기 때문.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분명 괴물이라곤 없던 곳에서 아까 그 동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어지럽게 쌓여있는 가구 사이로 괴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 놀란 톰은 즉시 도망가려 했지만 녀석들은 마치 톰의 위치를 공유하기라도 한 듯 어느새 방으로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고 톰에게 도망칠 구멍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수많은 괴물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톰은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답니다. 벽에 쓰여져 있던 문장 끝에 있었던 것은 귀여운 웃음 따위가 아닌 녀석들의 기분 나쁜 웃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홀로 백룸을 찾아 떠날 만큼 용감했지만 입구와 출구가 같지 않다는 백룸의 특성을 미처 알지 못했던 톰은 탈출을 위해 여러 고난들을 겪어가며 백룸을 모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세 번째로 도착한 백룸에서 톰은 끝내 탈출하지 못한 채 짧은 모험을 끝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바로 그곳에 득실거리던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란 괴물들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점점 백룸으로 노클리핑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백룸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베일에 쌓여있던 노란 괴물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오늘은 레벨 4에 존재하는 엔티티인 파티고어와 파티호스트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보도록 하죠. 톰을 죽음으로 몰고 간 노란 괴물은 사람들 사이에서 파티고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는 파티 참석자라는 의미로 녀석들이 흡사 파티룸처럼 꾸며진 일명 레벨 4을 주거지로 삼고 활동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랍니다. 파티고어와 관련해서는 아주 기괴한 소문들이 넘쳐나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 녀석들의 사냥 방식과 그 정체. 레벨 4에서는 친근한 동료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 이는 놀랍게도 파티고어가 사냥 중에 내는 소리로 일종의 미끼이자 특수한 공격 방식인데요. 파티고어의 동료에는 서서히 체력을 소모시키고 신체를 마비시키는 특수한 힘이 있어 톰처럼 위험을 알아채고 숨는다 해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피할 수 없는데 만약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노랫소리에 경계심을 풀어버린다면 온전치 않은 몸으로 파티고어와 정면 추격전을 벌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멀리 못 가 파티고어에게 붙잡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인 것은 사냥감을 마주한 파티고어의 다음 행동인데 즉시 잡아먹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닌 그저 사냥감의 팔을 지그시 잡더니 잠시 후 자리를 떠나버리는 녀석. 네, 예상과 달리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행동인데요. 하지만 이미 녀석의 공격은 완벽하게 끝난 상태랍니다. 사실 녀석의 손끝은 억지로 뿌리치려 하다간 자칫 살이 떨어져 나갈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갈고리 이빨로 온통 뒤덮여 있는데
이를 이용해 사냥감의 몸에 이미 독을 퍼뜨린 것. 당장 감염된 팔 부분을 제거하는 것만이 독에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를 알리 없는 사람들은 금세 온몸에 독이 퍼지게 되고 이내 엄청난 고통과 함께 아주 끔찍한 과정의 신체 변형이 진행되는데요. 약 20분간의 변형 동안 피해자는 과거의 신체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까지 모조리 잃게 되며 변형 과정에서 흘린 피로 얼굴까지 완성되고 나면 끝. 피해자는 또 다른 파티고어가 되어버린답니다. 네, 녀석들이 인간이 아는 동료를 불렀던 것도 사실 녀석들 모두가 원래는 인간, 즉 백룸으로 떨어졌던 방랑자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파티고어는 글씨나 음식 등을 이용해 사냥감을 유인하거나 복잡하게 쌓여있는 물건 혹은 출구라고 쓰여진 문 근처에 숨어서 대기하는 등 상당히 지능적인 사냥 방식도 자주 사용하기에 녀석들의 주거지인 레벨 4에서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물건을 본다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절대 금물, 녀석을 상징하는 표정이 적힌 문장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며 특히 음식은 일부 사냥감을 변형시켜 만든 것으로 끔찍한 맛을 자랑하기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상은 그 어떤 백룸보다도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인 것. 이렇다 보니 레벨 4에 도착했다면 살아남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나마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파티고어의 저질 체력을 이용하는 것. 녀석들은 왜인지 30초 이상 달리는 것을 버거워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파티고어의 낌새가 느껴진다면 즉시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 거리를 벌려야 하며 이때 혹시 모를 공격을 대비해 녀석이 1차 공격 타겟으로 삼는 팔을 최대한 가린 상태로 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담으로 최근 파티호스트라는 개슴츠레하게 뜬 거대한 눈을 가진 또 다른 괴물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녀석은 특정 범위 내에 존재하는 파티고어와 시야를 공유하고 텔레파시를 통해 여러 개체와 의사소통하는 등 일종의 통제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종종 파티고어가 호스트를 보호하는 모습도 목격되는 것으로 보아 우두머리격인 기체일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녀석은 인간보다도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진 것은 물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디지털 정보를 편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상에 떠도는 레벨 4과 파티고어에 대한 정보를 교묘히 조작해 지속적으로 방랑자들을 유혹한다고 하네요. 어느 순간부터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기 시작한 노클리핑 현상. 이에 따라 자연스레 백룸과 관련된 자료들도 다양한 형태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험천만한 공간으로 이동된다는 것은 당연히 공포스러운 일이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의외였답니다. 물론 백룸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글이나 영상 정도로는 아무래도 백룸의 실존함을 입증하기엔 무리가 있었기에 대부분 도시계단 정도로 여길 뿐이었기 때문. 다만 특정 공간이 무한하게 반복되는 백룸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꽤나 진지한 관심을 보인 의외의 집단이 있었으니 바로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 정부였는데요. 오늘은 미국 정부가 백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미국 정부가 처음부터 백룸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히 아닌데요. 오히려 그 어떤 집단보다도 인터넷에 유행하는 도시괴담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원인 파악을 위해 도시 곳곳의 CCTV를 확인하던 도중 고위관부 한 명이 소문의 노클리핑 현상을 직접 목격하면서 백룸이라는 미지의 공간이 실존할 가능성을 인정, 즉시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불러들여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과학자들은 다소 놀라운 결과에 도달했는데 백룸의 실존 여부나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적어도 노클리핑 현상은 일종의 공간 왜곡 현상으로 인해 이론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노클리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백룸의 존재와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실제인 것은 물론 수많은 실종자들의 행방 역시 백룸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답니다. 네, 백룸의 공포는 어느새 현실이 되었고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실종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요. 이쯤 되자 백룸은 하나의 재앙으로 인식되었고 모두가 노클리핑을 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괴짜는 존재하는 법. 백룸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한 한 박사가 등장하면서 백룸 연구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미국 출신의 헬 박사는 과학자로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력을 다소 요상한 방향으로만 사용하는 괴짜 중의 괴짜로 유명한 자였는데 그는 백룸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활용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며 일명 백룸 연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주된 목표는 주거난 해소 및 주택 건설 비용을 절약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무한하게 이어진 방과 복도에 심지어 전기까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약간 손보는 것만으로도 주거 공간은 물론 하다못해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누가 들어도 화무맹랑한 소리에 가까웠지만 미국 정부 측의 반응은 다소 달랐답니다.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서 미국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었는데
헤일 박사가 제안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최소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면서도 오랜 골칫덩어리로 남았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 게다가 대외적으로는 실종자의 수색 및 구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 대중들의 민심까지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이런 반응은 정부의 권력층도 마찬가지였고, 헤일 박사를 필두로 백룸 연구를 위한 에이싱크 재단을 설립, 최고 인재들을 고용하고 전용 연구시설을 만드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답니다. 헤일 박사가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은 것은 단연 백룸의 출입구를 만드는 것. 일단 자유롭고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어야 어떤 방향으로든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이를 위해 일명 저접근 자기 왜곡 시스템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인위적으로 현실 공간을 왜곡시킴으로써 노클리핑 현상을 재현, 백룸과 현실의 연결을 과학적으로 완벽히 통제하려 시도한 것이랍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던 분야였지만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밤낮 없이 매달린 결과 연구는 의외로 빠른 성과를 보였는데, 무려 1차 실험에서 성공 직전까지 도달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이어진 2차 실험에서 영상 속 노란 벽지의 공간과 연결된 출입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백룸과 현실을 연결한다는 것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를 말이죠. 뛰어난 인재들과 넘사벽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외로 손쉽게 백룸 연결에 성공한 에이싱크 재단. 백룸 탐사에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내며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네, 백룸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활용한다는 미친 계획이 그리 허무맹랑하게만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었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한 백룸 내부에는 영상이나 글 혹은 사진으로 알려진 것과는 또 다른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으니 오늘은 백룸 속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의 충격적인 정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백룸의 출입구를 확보한 에이싱크 재단은 지체 없이 탐사를 위한 전문팀을 꾸렸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박사들은 백룸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엔티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괴물의 존재는 끝내 믿지 않았는데, 영상 분석 결과 생김새나 움직임이 생명체라면 가질 수 없는 형태였기에 조작된 영상에 부풀려진 소문이 더해져 생긴 허구의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랍니다. 다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생길 리는 없는 법. 박사들은 백룸 내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오염물질 혹은 한강물질로 인해 일종의 환상을 보는 것일 가능성까지 고려해 탐사팀 전원에게 방호복을 착용시킨 채로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하는데요. 처음만 해도 알려진 대로 같은 공간만이 반복되는 백룸의 풍경에 그리 어렵지 않은 탐사가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탐사팀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러 자료들로 숙지한 백룸의 모습과는 또 다른 풍경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 네, 어쩌면 구조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탐사팀이 느낀 당황스러움은 이상한 바닷가 마주하며 극에 달했는데요.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있는 바닷가 그 끝에 있는 정체불명의 문 하나. 얼핏 내려다본 구멍 아래의 풍경이 온통 깜깜한 것을 확인한 탐사팀은 그 누구도 섣불리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공간으로 가는 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탐사팀을 재촉하는 박사들. 결국 리더였던 타이슨이 먼저 건너가 문을 열었고, 그는 무엇을 본 것인지 깜짝 놀라하며 얼른 카메라를 가져오라고 소리쳤는데요. 이제는 안 갈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두 번째 순서였던 잭슨은 평소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벌벌 떨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도중 두려움에 구멍 아래를 쳐다보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순간 중심을 잃고 그대로 구멍 속으로 추락하고 말았답니다.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이리저리 이동한 끝에 잭슨은 한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곳은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보이진 않았고 무전신호도 그대로 이어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안도도 잠시,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소리. 소리를 따라 천천히 이동한 잭슨은 빨간색 불빛이 새어나오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너머엔 여러 집들이 줄지어 있는 주택가가 있었는데요. 얼핏 봐도 끝이 안 보이는 주택가. 네, 이곳은 어쩌면 또 다른 백룸인 것으로 보였고, 분명하게도 그중 하나의 집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었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지만 분명한 사람 목소리였기에 차마 무시할 수 없었던 잭슨은 동료들이 밧줄을 준비해줄 때까지만이라도 수색을 하기로 결정. 조심스레 주택가를 걸어나갔는데요. 잠시 후 잭슨은 비명소리의 근원지로 보이는 집을 찾았고, 다시 한번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망설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집안은 불이 들어오지 않아 꽤 어두웠지만 의외로 멀끔한 색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진짜 사람이 사는 집 같아 보였는데,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넓은 공간이 나오더니 비명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릴 때쯤 잭슨의 눈앞에 있었던 것은 처음 탐사를 시작했던 장소와 동일한 노란 복도였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비명소리에 눈을 돌렸을 때 잭슨이 발견한 것은 저 멀리서 흐릿하게 보이는 깡마르고 기다란 무언가였답니다. 네, 그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지만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잭슨을 쳐다봤는데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잭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리기 시작했고, 괴물 역시 잭슨을 향해 개성을 지르며 달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차마 뒤를 돌아볼 생각조차 못한 채 떨어졌던 구멍을 향해 달리는 잭슨. 그는 제발 빨리 밧줄을 던져달라며 동료들에게 소리쳤지만
멀리서 보이는 구멍에는 여전히 밧줄이 보이지 않았고 잭슨이 도착한 상황에서도 밧줄은 강간무소식이었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괴물의 개성. 어느새 녀석은 통로를 빠져나오려 허우적대고 있었고 녀석의 몸이 거의 다 빠져나오려는 순간 구멍에서 밧줄에 묶인 가방 하나가 떨어졌는데요. 잭슨은 즉시 가방을 잡고 당기라며 소리쳤고 간발의 차로 괴물에게서 도망쳐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이후 괴물의 실존 여부부터 알려진 것과는 다른 예상보다도 훨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백룸과 개생명체에 대한 위험성에 주목한 박사들은 완벽한 통제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 보다 다양한 백룸에 대한 탐사 및 진지 구축에 힘을 쏟기 시작했으니 낭떠러지 구멍으로 떨어져 또 다른 백룸 속 공간을 탐험하게 된 잭슨 요원. 분명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괴물이었는데요. 겨우겨우 무사히 도망칠 수는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박사들은 예상보다 더 위험하고 복잡한 백룸의 현실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클수록 보상은 더욱 달콤한 법. 오히려 이는 체계적인 백룸 탐사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물론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위험 요소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생각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말이죠. 오늘은 물웅덩이로 위장해 방랑자를 사냥하는 존재 엔티티 덜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명 낭떠러지 사건 이후 박사들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백룸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참고하면서 동시에 직접 탐사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결정하는데요. 단순히 소문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들어맞는 내용이 많았던 데다 이미 알려진 용어나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추후 사람들이 실제로 백룸을 활용하게 되었을 때 보다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박사들은 레벨 0의 연구시설을 구축함과 동시에 다음 백룸에 대한 탐사를 즉시 시작했는데 타이슨이 발견했던 문이 바로 다음 백룸으로 이어지는 출입구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레벨 1은 역시나 알려진 모습과 거의 동일한 풍경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고 요원들은 여러 오브젝트의 발생 원리를 연구하고 안정성을 검사하기 위해 백룸 곳곳을 돌아다니며 오브젝트를 수집하기 시작했답니다. 다행히 꽤나 오랜 시간 수집을 진행했음에도 알려진 대로 개생명체는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고 어느새 충분한 양의 오브젝트를 모은 요원들은 하나둘 기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타이슨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놀란 마음에 급하게 무전을 한 요원들. 다행히 타이슨은 금방 응답을 했고 특이한 물을 발견했다며 이것만 확보한 뒤 복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레벨 1에는 안개로 인해 만들어진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중 유독 물이 많고 약간 회색빛이 도는 특이한 물웅덩이를 발견했기 때문. 물론 충분히 경계심이 들만한 비주얼이었지만 마시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한 탓이었을까요? 성큼성큼 물웅덩이를 향해 걸어간 타이슨은 물을 담기 위해 몸을 기울였고 그 순간 웅덩이에서 기다란 팔이 튀어나오더니 타이슨을 잡고 물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그나마 다행인 건 완전히 끌려 들어가기 전에 아주 짧게나마 무전을 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타이슨의 수상한 무전을 받은 요원들은 즉시 흩어져 타이슨을 찾기 시작했고 잠시 후 잭슨은 수상한 물웅덩이를 발견한답니다. 하지만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타이슨을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잭슨은 타이슨의 실종과 수상한 물웅덩이가 관련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얼마 전 겪은 일 때문일까요? 차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고 무전을 남긴 채 동료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물웅덩이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무언가. 얼핏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녀석은 눈, 코, 입이 없는 기괴한 얼굴에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기다란 팔을 가지고 있었고 온몸은 흡사타르 같은 검고 끈적한 액체로 이루어진 듯 보였는데요. 잭슨은 직감적으로 타이슨이 녀석에게 당했다는 것을 확신했고 즉시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개생명체 역시 곧바로 잭슨을 쫓아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순간 괴물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천천히 뒷걸음질치며 지나온 길을 살피는 잭슨. 하지만 잭슨은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이미 괴물은 그를 앞질러 함정을 파놓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발이 쑥 하고 빠지는 순간 잭슨의 몸은 빠르게 웅덩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요. 그 순간 잭슨은 알 수 있었답니다. 타이슨 역시 자신처럼 무기력하게 녀석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새 잭슨의 몸은 웅덩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고 서서히 얼굴마저 사라지고 있을 무렵 어디선가 총성이 들려왔는데요. 네, 잭슨의 무전을 받은 동료가 도착했던 것. 물론 액체 비스무리한 몸을 가진 녀석에게 총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관리할까 싶기도 했지만 나머지 동료들까지 우르르 도착해 잭슨을 구하려 하자 왠지 물웅덩이가 서서히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몸이 바닥에 끼어버리긴 했지만 잭슨은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었는데요.
이후 타이슨의 흔적을 찾으려 대규모 수색을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이상하게도 괴물의 흔적 역시 찾을 수 없었답니다. 이에 박사들은 해당 괴물이 혼자 있거나 겁에 질린 사람만을 공격하는 습성을 가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타이슨의 실종 이후 레벨 1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한 요원들. 하지만 오랜 수색에도 타이슨은커녕 괴물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물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수색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어느 날 지금껏 전혀 보지 못했던 계단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새로운 발견에 대한 설렘도 잠시 요원들은 새로운 위험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오늘은 레벨 2 파이프 드림을 탐사하다 마주친 미지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랜 수색 끝에 발견한 새로운 계단. 하지만 박사들과 요원들은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는데요. 지금까진 그나마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들을 겪은 상황이다 보니 또 어떤 새로운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감히 가늠조차 불가능했기 때문. 하지만 그렇다고 탐사를 포기할 순 없었는데 무한한 공간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위험만큼이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결국 요원들은 개생명체를 만났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투 요원과 팀을 꾸려 움직이기로 결정. 조심스레 계단으로 이동하는데요. 요원들은 계단을 오르는 순간부터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계단을 오르는 길이 바로 앞만 겨우 보일 정도로 온통 깜깜했던 것. 게다가 꽤나 올라온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구는커녕 계단만 보일 뿐이었고 괜시리 누군가 따라오는 것도 같았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얼마나 걸었을까요? 드디어 멀찍이서 보이기 시작하는 옅은 빛. 요원들은 빛이 들어오는 곳을 향해 급하게 이동했고 아니나 다를까 도착한 곳은 또 다른 풍경과 특징을 가진 백룸이었답니다. 얼핏 이곳은 회색 콘크리트 벽과 바닥이 이어진 것이 직전까지 있었던 레벨 1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풍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눈에 띄게 달랐던 점은 벽 곳곳에 파이프와 환기를 위해 사용하는 덕트가 잔뜩 늘어져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다만 덕트 곳곳에서는 검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가 하면 여기저기엔 생쥐와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고 발견할 수 있는 문 대부분은 잠겨있거나 연료도 벽으로 막혀있는 등 딱 봐도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은 아니었답니다. 물론 레벨 2로 추정되는 이곳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던 터라 기본적인 탐사는 필수적인 상황. 요원들은 두 팀으로 나눠져 빠르게 탐사를 끝내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즉시 레벨 2를 떠나지 않은 것이 말이죠. 길게 늘어진 파이프를 따라 천천히 걸어나간 잭슨과 하렌 요원. 걸어나갈수록 약간 덥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움직여서 그렇겠거니 하며 둘은 발걸음을 재촉했고 안전을 위해 서로가 충분히 보이는 거리에서 파이프 곳곳을 살피며 탐사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런데 뒤를 돌아본 잭슨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렌은 온데간데 없이 분명 몇 초 전엔 없었던 까만 벽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 순간 잭슨은 혹시 내가 노클리핑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 들려온 하렌의 비명소리에 둘 사이에 무언가가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관찰을 위해 벽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이번엔 잭슨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까맣기만 하던 벽엔 난데없이 기괴한 얼굴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답니다. 네, 잭슨과 하렌을 가로막은 것은 벽이 아닌 정체불명의 엔티티였던 것. 다시 만난 괴물의 공포에 뒷걸음질 치던 잭슨은 그대로 넘어져 버렸고 그런 잭슨에게 아주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하는 괴물. 잭슨은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반대편에서 총성이 들려왔고 괴물이 멈춰서는가 싶더니 얼굴이 사라져버렸답니다. 곧이어 계속해서 들려오는 총성. 네, 하렌 요원이 괴물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녀석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는 듯 보였고 오히려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하는 모습에 하렌 요원 역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녀석은 점점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고 녀석에게 닿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것쯤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하렌 요원은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질세라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 괴물. 하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지만 절망스럽게도 하렌을 기다리고 있는 건 막다른 벽이었고 어느새 괴물도 하렌의 눈앞에 다가와 있었답니다. 하렌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남은 총알을 쏟아부었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었고 마지막 총알을 발사하는 순간까지도 다가오는 괴물의 모습에 체념이라도 한 듯 두 눈을 질끈 감았는데요. 그런데 1초, 2초, 3초가 지나도 왠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뭐지 싶은 생각에 천천히 눈을 뜬 하렌의 눈앞엔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괴물이 있었답니다. 여전히 녀석은 하렌을 공격하지 않았고 영문을 모른 채 떨고만 있는 하렌.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기계 소리가 크게 울리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열기의 원인은 엄청난 속도로 데워지고 있는 파이프였고 순식간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진 열기 탓에 하렌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이후 잭슨이 동료들을 데리고 하렌을 찾았을 땐 이미 괴물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상태였고 하렌은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목숨을 잃은 상태였는데요. 조사 결과 레벨 2에 있는 파이프들은 무작위로 엄청난 열기를 내뿜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결국 레벨 2는 활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레벨 2에 대한 탐사를 시작하자마자 예상치 못했던 괴물의 공격으로 인해 또 한 명의 요원을 잃게 된 에이싱크 재단. 이후 조사를 통해 파이프가 무작위적으로 엄청난 고열을 내뿜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일찌감치 레벨 2에 대한 활용 불가 판정을 내리는데요. 어찌 보면 다소 성급한 선택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실은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레벨 2는 그 어떤 백룸보다도 수많은 엔티티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레벨 2의 또 다른 엔티티 하운드와 녀석을 제압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백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하리만치 백룸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영상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바로 이 영상입니다. 백룸 속을 헤매던 누군가가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같은 괴물을 만나 급히 달아나는 모습인데요. 바로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괴물이 오늘의 주인공 하운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백룸 어딘가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부디 즉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멀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이는 하운드의 출몰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인데요. 하운드는 개와 사람을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의 괴물로 날카로운 발톱과 이상하리만치 삐쩍 마른 몸통, 그리고 커다라니까 날카로운 이빨 등 흡사 개가 생각나는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머리만큼은 길고 검은 머리털이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덥수룩하게 덮여있는 것이 사람의 느낌도 풀풀 풍기는 녀석인데요. 실제로 드물긴 하지만 머리털 사이로 분명 인간을 똑 닮은 얼굴을 봤다는 목격담이 있을 정도랍니다. 이렇듯 기괴한 모습 탓에 열의 아홉은 녀석을 마주치는 순간 겁을 먹고 달아나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마저도 쉽지는 않은데요. 녀석은 성격이 상당히 더럽기로 유명한데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적대적으로 변해 앞뒤지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은 물론 삐쩍 마른 몸에 맞지 않는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일단 녀석의 시야에 들어왔다면 도망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뒤늦게 저항을 한다고 해도 녀석의 강력한 힘 앞에서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네, 녀석에게 하필 하운드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사냥개 같은 무시무시한 습성 때문이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녀석에게서 도망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녀석의 개 같은 습성을 잘만 활용한다면 잠시나마 녀석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운드를 제압하는 방법은 바로 똑바로 눈을 마주하는 것으로 뒷모습을 보이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 두려움을 이겨내고 녀석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다면 오히려 하운드가 순간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다시 한번 당당하게 녀석을 내려다보는 순간 게임은 끝. 녀석은 대려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한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녀석의 공격성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녀석이 겁을 먹었다고 해서 접근하거나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절대 금물. 즉시 천천히 뒷걸음질쳐 거리를 벌인다면 도망칠 시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무시무시한 괴물을 앞에 두고 눈을 마주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운드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이 외에도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하운드는 엔티티 중에서도 유독 수많은 목격담이 전해져 꽤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 하운드에게 당한 사람들의 최후로 녀석에게 한 번이라도 물린 사람들은 서서히 신체가 변형되어 결국 또 다른 하운드가 된다고 하니 특히 조심하시길 바라며, 또 하나, 녀석의 목격담이 유독 많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엔티티 중 하나라는 의미로 실제로 녀석을 레벨 2뿐만 아니라 다양한 백룸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다고 하니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하다였습니다.